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프레지던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뭐 누가 뭐래도 뭐 핫 이슈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또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떠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 프레지던트 TV에서 이 얘기를 뭐 오늘만 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좀 깊숙하게.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 주마간산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되, 이 후보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또는 저 선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같이 포함해서 한번. 요즘은 수박 겉에도 수박 향과 단맛이 나게 해요. 알겠습니다. 겉만 핥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겉만 핥아도 속까지 다 맛을 보는 그런 방송을 한번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 자, 우리 이나 씨. 네. 서울시장 후보 이 여권, 민주당 후보 누가 딱 아시는 분 누구예요? 박영선 전 장관. 장관님이랑 그리고 우상호 의원님. 네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두 분만 일단 제일 큰 세력으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볼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야권 후보는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야권에는 이제 그 안철수 의원님, 찰스님과 그리고 나경원, 나경원 의원, 전 의원, 또. 요 정도가 또 양쪽. 그러면 저건 핵심이야. 근데 잘하시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이제 오세훈, 오신환, 뭐 조은희, 금태섭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기분이 확 상하는. 죄송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게 장난입니다. 사실은 알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야권에서 제일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찰스 후보가 이제 나가고 있다. 자, 요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니까 여론조사가 좀 몇 개 있는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냐? 무조건 일본이 부동산 문제로 나왔어요.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다 서울시민 전체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연령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서울 시민분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네, 전체적으로.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서울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문제가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할까요? 맞아. 나는 알 거라고. 사실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이제 물론 분류가 되겠죠. 서울시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내 집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부동산이 오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있으면은 계속 오르길 바라고, 내가 집이 있으면. 집이 없으면 절대 안 오르길 바라고. 그렇죠. 근데 집을 내가 사고 난 이유는 막 오르길 바라고. 이게 진짜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게 워낙에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좀 얘기하면, 이 문제는 부동산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쟤도 집값이 올라 돈을 버는데 나는 왜 저기 못 끼냐. 불평등의 문제야. 맞아. 기회의 불평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집은, 그러니까 내 친구는 작년에 집을 사서 3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다는데 나는 저 3억인커녕 3천만 원도 맞아. 못 보는 이 문제가 저는 사실은 맞아요. 핵심 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20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 말을 안 듣고 분양을 일찍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와이프가 뭐 분양받자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이제 뭐 잘 풀렸어요. 제가 20년 동안 월급 받은 것보다 와이프의 좋은 선택 하나가 그걸 뒤집어 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기회의 거예요. 불평등. 맞아, 박탈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 심리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이 부동산 문제가 여론조사 1위로 나오는 거지. 저는 이번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주택 공급 정책 얘기 나왔어요. 지금 후보들도 사실은 주택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에요. 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과연 인구는 준다 그러고, 인구는 준대요, 분명히. 서울시 인구가 사실 거의 1200만까지 갔다 지금 900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줄면 앞으로 얼마나 줄 텐데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게 맞는 거냐? 이 공급은 결국 수도권의 집중 현상을 더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니냐 이런 그렇죠. 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해답일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문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다른 흐름을 찾을 수는 없어 보여요. 그렇죠. 선거에서 네. 누가 집 짓자고 하는 난 짓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기 할 쉽지 수가 않거든요. 없죠. 네. 저 후보가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10만 원 공급하겠다 그러면 난 12만 원 할래 이런 얘기가 맞지. 그렇지. 난 2만 원만 할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야당 시절에 네. 토건족이라고 비판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명박 토건족 뭐 이런 이야기 비판했는데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면이 존재하죠. 이게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누구나 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주자는 쪽과 주지 말자는 쪽이 있으면 무조건 주자는 쪽이 이겨요. 그렇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사실 저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선거할 때 상대가 경제성장 4% 얘기하니까 난 6% 이렇게 난 7% 이유 없을 때 나도 이걸 세게 해야 돼. 근데 나중에 그랬어요. 이거 왜 이거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그냥 제가 하니까 한 거다. 그렇지. 솔직히 맞아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네. 어느 자리에서 사실 그때 그거 공약한 거 내가 무슨 큰 근거를 갖고 한 게 아니고 솔직히 그랬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 또는 인간적인 고백으로 봤는데 이 서울시장 전체 프레임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권 후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박영선, 우상호 이 두 분이 지금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박영선 후보가 좀 제법 앞서고 있죠. 네.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여당 후보가 여성으로 결정되면 야당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그렇죠. 있나요? 저는 뭐 이번에는 성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네. 선거의 원인 제공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유고되는 상황, 그렇죠. 이제 이 성 관련 문제죠, 그죠? 예. 그런 문제로 생기기는 했지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권 후보가 여성이 되더라도 야권 후보의 결정에 있어서 네. 남녀 문제는 없을 거다. 네네. 오케이. 저는 서울시장의 첫 번째 조건은 그겁니다. 누구를 찍는 것이 다음 대권에 여야에게 유리한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찍는 것이 그때까지 서울시정을 잘 운영해서 여야에 도움이 될 것인가? 대선 때까지. 맞습니다. 무조건 예. 대선이에요. 무조건 대선을까지 1년 동안 서울시를 잘 이끌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저희 돌아보면 올해가 2021년이에요. 네.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011년에 있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궐선거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네, 2011년 보궐선거로 사람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보궐선거로 사람이 바뀌는. 그러니까 그 사이 10년간은 돌아가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제 3선을 하신 거고, 딱 이렇게 아주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딱 10년 만에 이렇게 되게 돼서 과연 그 박원순 시장의 뜻을 이어서 여권이 이길 거냐 또는 이걸 뒤집기 위해서 야권이 이길 거냐인데 사실 야권이 이기게 되면 대선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또 특히 야권 후보가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된다면은 네. 단일화해서 된다면은 정계 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안철수 대표가 되면 정계 개편까지 정계 갈수 개편으로 있다. 간다고 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철수, 나경원 이렇게 둘만 세워놓고 보면 네. 만약에 둘이 경선 후보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사실 안철수가 약간 앞서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촉으로. 저는 그래도 박영선 전 장관. 아니. 경선, 야권 경선에서. 경선이 아니고 야권 경선에서 나경원, 나경원 후보. 안철수 이렇게 거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기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경원 후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한다는 전망과 더불어서 또 가치 문제에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까지도 주장합니다.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감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는 자기가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요새 민심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그쪽에?
인지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유명한 현재로서는 유명한. 인지도라고 보는 게 이제 합당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인지도 높은 거 하나 하고, 저 사람이 결국은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실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최근 보니까요, 한두 달 가까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이 네. 여당에서는 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논평도 내고 방송에 가서 끊임없이 저분은 보수도 진보도 중도도 아니다. 그냥 투명하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야당에서는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북한 원전 문제, 예. 그 다음에 그 한일 해저터널 문제 이야기하면서 한 2, 3주 정도 안철수 대표 때리기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막 안철수 대표가 네. 이때나 싶어서 아시겠지만 금태섭 옛날에 깔고 올라간 것 같아. 그 전에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는 사실 같은 편이었잖아요. 완전히. 근데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할 건지 전혀 모르겠는 사람이다. 근데 저는 뭐 제가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 선구안이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예.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자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하물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보수적으로 뭘 하고 그다음 또 오히려 이분은 이번에 신혼부부에게 1억을 주겠다. 서울시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또 저기 진보 쪽들이 하는 것도 자기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경영 소리 들었죠. 그렇죠. 황당무계 하든 어쨌든 간에 예. 그분이 하겠다는 것과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분이 무슨 이유에서 저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과 해석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한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정도 한번 해보죠. 자, 여권에서 박영선, 야권에서 나경원 이렇게 붙었을 때 여성끼리 이제 후보가 붙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4.6%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이긴다. 4.6%? 네, 예, 제가 예상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딱 이야기하자면은 예. 나경원 나경원 후보가 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예. 다시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이긴다. 예. 그 다음에 이 박영선 후보와 서울시장 예. 본선거에서 붙어서 4.6%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이거 박제해주세요, 박제. 투표율은 40%를 넘길 수 없다. 아, 40%를 넘겼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자, 여권에서 왜냐하면 현재 한 1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 경선을 이긴다. 이거는 좀 현재로서는 좀 보기 어려운데 자, 박영선, 그다음에 안철수. 이때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본선에서 붙을 때. 예, 본선에서 붙었을 때. 그러면은 저는 박영선 후보가 7.6% 차이로 안철수 후보를 이긴다. 7.6. 더 날 수도 있어요. 10% 근데 날 왜 수도 있어요. 0.6이에요, 왜 뒤가? 아까는 4.6. 이건 7.6. 오늘 갑자기 점 하고 싶네요. 아, 그러면 뭔가 더 섬세한 것 같잖아. 점 찍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뒤에 숫자를 바꾸시든지. 그런가요? 자,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결국 야권의 단일화를 통해서 올라오든 또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든 박영선 후보가 이기게 된다. 이기는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면은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요거는 현재의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네. 약간 결과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약간 더 높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니 박영선 후보와의 차이가 아니라 나경원 그러니까 야권에서 보면 제일 높은데 오히려 올라오면 박영선 전 장관이랑 붙으면 더 안 될 거다. 여기 이제 위에 박스트라다무스 달아주세요. 예, 항상 달아주고 있습니다. 달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왜냐면요. 있으니까. 보궐선거에 투표율이 낮아요. 아, 그리고 또 이 휴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진보든 보수든 자기 집토끼가 분명히 있는 분들은 열심히 열성적으로 투표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처럼 중도라든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발품 팔아가면서 투표하러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역대 안철수 대표의 투표율 한번 보세요. 여론조사보다 늘 4~5% 낮았어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어요. 3등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늘 김문수 후보보다 높게 나왔는데 실제 투표율은 낮게 나왔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안철수 후보가 예. 홍준표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투표율은 또 낮았어요.
그게 이 흔히 하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후보들의 현실입니다. 아, 굉장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프레지던트 TV 박스테르 라모스가 얘기하는 건 어찌됐든 서울시장 후보는 이긴다. 이긴다. 오케이. 예, 일단 이제 서울시장 선거 여기서 약간 좀 한번 여기까지 딱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부산. 자, 부산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권에서는 김영춘, 변성환, 박인영, 그죠? 예. 야권은 또 누가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언주 언니랑. 예. 아이고 언주 언니. 예, 또 그리고 박영준. 네. 예. 교수님. 예, 둘밖에 모르시죠? 네네, 그럼요. 뭐 귀황의 방송이니까 박성훈, 박민식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쓰리박이네. 그죠? 쓰리박의 이완입니다. 완이. 쓰리박 예. 원이. 예, 어쨌든 뭐 이현주 전 의원이죠. 제가 이제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지금 누구라 그러면 다 알만한 꽤 이름 있는 여성 의원이 현직 여성 의원이 저한테 처음에 정치하겠다 그래서 찾아와갖고 왜 정치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한 말이 있어요. 언주 같은 X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이렇게. 아니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거 얘기 듣고. 진짜입니다 이거. 야, 그 9호선에 언주역이라고 있어요. 그쵸, 있죠. 그래요? 그 언주역하고 이현주역이랑 무슨 관계죠? 그러니까 진짜로 뭐라고 그랬냐면 언주 같은 삑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그리고 야. 근데 처음에 멋있었어요. 이현주 전 의원님도 그 광명에서 예. 민주당 달고 있을 때는 되게 멋있는, 그래요? 네, 멋있는 되게 의원이라고. 일단은 좀 강하게 얘기했고. 맞아. 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는 우리 우리 KFC하고 저 오늘 짜고 온 것 같아요. 저도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생각이었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실 만한 어떤 그 법조계 출신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궁금하네. 법조계 출신 현직 국회의원. 누군지 알겠다. 본인이 예. 저한테 찾아와서 정치권으로 네가 선거를 나가고 싶은데 좀 조언을 달라 그래서 그거 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딱 그 말을 해서 제가 이 사람이 그 그룹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저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선거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여권만 좀 중심으로 먼저 보면 네. 김영춘, 변성환, 박인영인데 솔직히 말하면 박인영 뭐 여성을 제가 비하하는 뜻은 아니고 이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뭐 워낙 밀려요. 그러니까 일단 대표적으로는 김영춘, 변성환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이상하게 변성환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만뒀지만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독특하게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까지를 역임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네. 공직자들이 들어와서 의전비서관실을 잘 안 하거든요. 의전비서관실이 대부분이 이제 그냥 오공들이 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이제 의전비서관실까지 있어서 제가 알고는 최소한 한 2급 정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급했는지 3급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이 또 부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좀 그리고 또 부인이 민주당으로 예. 서울시의원을 한 3선 정도 하셨어요. 현재요? 최근까지 하셨어요. 그럼 현직? 예, 현직은 아니고 지금은 그만두셨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여의치 않아서 안 됐는데.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일단 좀 국회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부산시장 출마로 해서 우리 김영춘 전 장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싸움인데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경선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변성환 전 이제 시장 권한대행이 네. 또 역할을 해주시면서 네. 부업 차원으로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박인영 씨도 현재 시의회 의장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네. 그래요? 시의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우리 박인영 의원이 또 실력이 있어요. 정치적 실력이 이제 메시지도 잘 내고 대언론 관계도 좋고. 아이고 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 지지도가 좀 낮아가지고 일단 오늘을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야. 늦게 시작을 해서 그런데 아이고 우리 박인영 후보님 저희들이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실력이 출중하시다고 세 분이 그래서. 후보가 저는 뭐 웬만하면 김영춘 장관이 된다고 보는데 같이 캠프를 합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지금 좋겠어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3명이 만약에 시너지를 못 내면 네. 사실 좀 어렵다고 봐요. 그렇죠. 예, 시너지를 내주고 또 우리 이 엑스맨 예. 이현주 의원이 또 역할 좀 충분히 잘해주시고. 예, 분열의 역할, 네, 그렇죠. 예, 반목의 역할, 네네. 싸움의 역할을 해주면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네. 부산시장 선거의 주요 변수는 이현주 의원이다. 이현주 의원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여당이 당선될 수도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부산시장 선거가 여권이 유리하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실제로 그쵸. 예, 아무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야권에 대표적으로 지금 박형준, 이현주 정도의 이제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박형준 이 후보는 사실 그 썰전, 맞아요. 인지도죠. 인지도가 워낙 높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도 너무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유시민과의 대척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토론회에서도 나와서 유시민 장관하고 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쵸.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분은. 네, 사실은 뭐 유시민의 후광을 입었다? 그렇지. 유시민 장관의 후광을 얻은 거지. 네, 입었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걸 꼭 저 부산 유권자들 분들이 이걸 좀 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박형준이 누구냐 사실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요 MB 딱 찍혀. MB의 남자예요. MB 딱 찍혀. 예. 그래서 그 우리 박인영 의장이라는 분이 예.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게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 결국 MB가 노무현 대통령을 시해한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그 MB의 최측근이 박영준 아니냐. 맞습니다. 이 논리를 지금 막 가지고 이 더군다나 경선에 임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언론에 이미 나온 설이에요. 뭐냐. 그 2011년에 서울시장이 이렇게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가 저거잖아요. 오세훈 전 시장이 도시락 사건. 급식 문제 갖고 이제 주민투표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약속해서 떠난 건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줬다? 박형준? 그 기사에 그래요? 나왔어요. 설마? 아니 근데 실제로 기사에 나온 거예요. 저는 뭐 그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야 이거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으니 이걸로 밀어붙여서 저놈들의 무상급식 공약을 날려버리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결국 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때 아까 저기 어떤 방송에서 486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서 뭘 잘했느냐 이야기 예. 혹시 있으니까 그때 무상급식 할 때 저는 네. 그 TF 비공식 주요 멤버였습니다. 멤버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모 최고위원이 예. 이거는 우리 교육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 급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셨어요. 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닙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뭔가 좌익적인 냄새를 풍겨서 미끼를 물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의무급식이라는 단어가 아닌 무상급식이라는 단어가 채택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이놈의 그 공짜 논란, 소위 말하는 공짜 복지 논란에 그 어떤 발단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함정이었던 거야. 미끼 상품이었던 거야. 미끼 상품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무상급식 모범 조례안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 뻥이 되니까 네. 그 당시 제가 모시고 있던 위원장과 우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에 제가 한 획을 끊는데 그죠? 마지막 점 하나는 찍었습니다. 10대 지식인 박수 플러스 한번, 아니 박수 한번 10대 지식인 플러스 역사적 사건의 1인. 근데 1위는 아니고 중요한 1위는 아니고 네. 아주 미세한.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시장 후보 선거 보궐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앞서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본 모습이 뭐냐? 그거는 우리보다 네. 이현주 의원이 잘 파헤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송에서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현주 의원께 박수를 이현주 역할로. 역할을 해봤죠. 네. 이현주 의원이 이 얘기를 잘해야 돼. 왜? 국민 여론조사로 지지도 조사로 1%밖에 안 나오는 지금 빵에 가 계시는 MB의 남자. 그래서 저는 MB의 남자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문의 남자냐, MB의 남자냐 이런 식의 대척점 구도를 잘 만들면 최소한 부산에서도 MB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뜬금없이 네. 우상호 의원을 저격을 했어요. 왜 그러죠? 그 2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맞아. 접대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어요. 사생활 문제잖아요. 맞아요. 저는 왜 썼겠냐고 제가 시나리오를 써보면은 예. 부산에서 예. 박형준 후보에 대한 사생활 공격을 할 저는 전초를 깔아놨다. 이런 예측이 듭니다.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의 어떤 우리는 모르는 아직은 모르는 그렇죠. 예. 뭐가 있는데 예. 이걸 까기 전에 밑밥을 싹 까는 게 이제 그 옛날 광주 뭐 그 얘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요 예측이 맞는다면 요 박형준 후보의 사생활 공개 폭로 요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알린 우리 이 프레지던트 TV가 되겠네. 의혹입니다. 의혹. 의혹, 예측, 예. 상상, 시나리오, 썰 이렇게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편집할 하여간 참 요즘에 언론이 저희 법이 무서워지니까 그러니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이런 거 될 수 있으니까. 자, 썰, 지금 들은 바 있다. 이런 거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예,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덕도 공항 문제하고 최근에 이제 하나 더 엎어진 게 이제 한일 해전터널. 문제예요. 가덕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쪽 그래도 좀 저희보다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덕도 잘 알죠. 제가 T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 가덕도 공항 찬성하는 사람이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불거진 거예요? 실제로는 이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되는 곳에 신공항을 짓자라고 MB 정권, 박근혜 정권 때도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계속해서 지역적 갈등, TK, PK 간의 갈등이 생기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새로 짓지 말고 김해 공항을 확장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얼버무려 버린 상황인데 저는 이거는 지리적인 문제, 입지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를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토목기술 전 세계 최고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다가도 도시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다 공항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윤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부산 신항만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근본적인 주장이고요. 네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PK가 TK보다 제가 아는 바는 10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TK보다는 PK에다 중심을 두는 게 맞다. PK의 경제적 상승 효과에 네. 좀 더 이렇게 방점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산 신항과 연계가 가능한 곳들, 그 다음에 이 남동 임해공업단지라고 우리 어릴 때 배웠죠, 그죠? 네네네. 거기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들. 현재 우리가 이 남쪽에 있는 공단, 창원, 네. 뭐 마산, 부산 인근, 울산에서 짓는 것들이 전통적 제조업이에요. 장치 산업들이에요. 자동차라든가.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앞으로는 뭘로 바뀌어야 되면은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물리로 가는 IT, AI 기술 작은 거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신공항이 네. 바로 이 산업단지와 밀접해 있는 곳에 운송수단과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가덕도다. 가덕도다. 그러면 한일 해저터널 얘기 좀 들어보셨나 우리 이나 씨는요? 아니, 한일 해저터널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가덕도 공항을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저쪽에서 야권에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밀리겠는데 그러니까 야 그럼 하나 더 얹자. 그래갖고 이슈를 던진 게 이제 한일 해저터널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한일 해저터널 문제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저게 뚫리면 부산이 무너지네 뭐 어쩌냐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터널로 묶이는 거예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딱 느끼시기에. 뭐 경제적인 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양국의 네네. 문화 교류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많이 있고 있다고 저는 뭐 생각해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이게 선거 전략의 문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이 정책을 도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덕도 받고 한일 해저터널 던지고 이렇게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네. 민주당도 굉장히 잘 받아쳤어. 어떻게 잘 받았으면 예. 일본에 쪽 빨려 먹는다. 그래 이게 뭐냐면은 이 좀 속된 표현인데 네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정서적인 부분을 잘 건드려서 방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반감돼 버린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득되는 건 논쟁할 의미 없어. 이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북한이 열리지 않으면 뚫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한일 해저터널.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가덕도 받고 해. 그렇죠. 그건 선거고 원래 이게 1930년대부터 한일 해저터널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 그래요? 근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제성이 있네 없네 그랬는데 지금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일로 연결된다 칩시다. 근데 북한이 안 열려 있는데 대륙으로 어떻게 나갈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일북, 그러니까 북일 문제, 그러니까 북한과 일본의 지금 뭐 워낙 극악적인 관계가 안 좋은데 아시겠지만 북한은 뭐 일본 얘기만 했다면 뭐 여기서 이렇게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악한 그렇죠. 지금 지금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철도 정도 합의된다면은 예. 우리가 저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하잖아요. 일본에서 벌써 삽들고 나올 거야. 나왔을 거야. 예. 삽들고 그걸로 다 징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남북 관계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잠잠한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 서울시장은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눠본 얘기의 기본이고, 부동산 문제가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오지만 이 문제 자체만 해가지고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왜? 예.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누구나 이제 그것이 드러나는 게 있고, 선거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기 때문에 후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지층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동이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제가 투표율 관련해서 네네. 재밌는 고급 표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 써먹었어요. 네. 정당 일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정당 일체감. 정당 국민들이 일체감? 느끼는 나는 어느 당 쪽이야, 나는 어느 동 쪽이야 하는 예.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됩니다. 60% 정도 되는데 보궐선거에 투표율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 일체감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러 나갑니다. 미국 이건 우리 이론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예. 내가 가톨릭이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또는 독일주의 혈통을 갖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 대도시에 산다.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디마크레시로 태어났다라고. 그리고 내가 전통적 기독교 침례교라든가 이런 쪽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앵글로색슨 혈통이고 그다음에 백인 중산층이다. 이러면은 나는 리퍼블칸으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이제 정당 일체감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한 70%가 넘어요. 네, 그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투표율이 낮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 역시도 이제 보니까 여권에서는 대략 김영춘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고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만 해볼만하다. 그리고 이번에 박형준 상대 후보, 이 후보의 과거, 소위 MB맨으로서의 과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굉장히 핵심이고, 가덕도 문제, 그리고 한일 터널 문제도 현재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거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변수로 작동될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이 프레지던트 TV가 아마 이 보궐선거 얘기는 앞으로도 뭐 몇 번 더 할 건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수박컷 핥기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얘기와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좋아요, 뭐 알림 설정,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야 나는 반대야, 너희들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자, 굿모닝 프레지던트. 안녕.